셰익스피어와의 대화. 1616년 4월의 어느 날,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의 성삼위 교회 앞마당에서 셰익스피어 선생을 만났다. 당시 선생은 런던에서의 오랜 극작 활동을 마감하고 고향에 돌아와 3년째의 해를 보내고 있었다. 선생은 건강이 안 좋은지 조금 말라 보였고 안색도 창백했다. 멀리 아든 숲을 망연히 바라보던 선생은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보더니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셰익스피어 선생님,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기운이 런던에 있을 때만 못하군요. 하긴 제법 긴 시간 글쓰기에만 전념을 했으니 몸이 많이 상했을 거요. 30 남짓까지는 배우 생활과 극작을 함께 했지. 참 열정에 넘쳤던 시절이었소. 극작가로 큰 성공을 거두신 선생께서 갑자기 귀향을 하신다는 소식에 모두들 놀랐겠습니다. 후대 평자들은 선생의 마지막 작품인 폭풍에서 프로스페로가 마법의 책과 지팡이를 땅에 묻은 것이 절필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작품은 작품일 뿐이죠. 그것은 그저 우리의 삶이 마법의 힘이 아닌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이요. 선생은 어떤 세상에서 오셨소? 400년 후의 세상에서 왔습니다. 서기로 2024년. 먼 시간을 거슬러 오셨군. 그래, 그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변했겠죠? 그들이 사는 모습은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야 어디 변하겠습니까? 선생이 쓰신 37편의 희곡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2000년 전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들이나 그 시절의 역사책들이 모두 내 희곡의 소재였으니 말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그리 변하지 않지요. 사실 내 글의 내용은 장작은 없어서 모두 빌려온 얘기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선생의 글귀들은 제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고 있죠. 그 아름답고 유려한 대사들은 글쓰는 모든 이들의 전범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어서 얼른, 그것 참 대단한 영광이군요. 나는 사실 문학서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그저 내 작품이 런던의 극장에서, 여왕 폐하의 궁정에서, 귀족들의 정원에서 공연되는 모습이 행복하고 가슴 벅찼을 뿐이지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세에서 글을 쓰셨죠. 역사에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번창하던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역동적인 시절이었소. 종교 때문에 싸우는 일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삶도 많이 편해졌지요. 우리 해군이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퇴시켰던 때에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던지. 우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소. 꿈과 열정이 가득한 때였다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생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서 혹자는 당대의 사상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선생의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했다거나 심지어는 여왕의 사생아이셨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불경한 말이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겁니다. 작가의 생애나 배경이 뭐 그리 대수겠소. 나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썼고 관객들은 그것을 보고 웃고 울었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생께서는 문법학교를 다니시다가 15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셨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셨는데도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남기셨으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이 모두 배울 책이고 가르치는 교사예요. 하긴 내가 런던에서
이름께나 얻게 되니 대학 나온 작가들이 나를 벼락 출세한 까마귀라고 부르기도 했었소. 존경하는 벤 존슨 선생은 나를 가리켜 라틴어도 못하고 그리스어는 더욱 못한다라고 하셨더군. 그런데 그건 저를 얕보신 말씀은 아니었소. 그런 내가 제법 좋은 글을 쓰고 있다는 칭찬이셨지. 선생의 작품 가운데 후대에 가장 알려진 것은 4편의 비극입니다.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같은 작품들 말입니다. 작가로서 가장 성숙한 시기의 작품이었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작품들을 쓰던 시기가 내게는 가장 힘든 때였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게다가 나를 후원해주는 귀족분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했던 때이기도 했고, 그 우울한 시절이 내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주었던 것 같소. 인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제법 눈을 뜨게 된 것도 같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은 사실일게요. 내가 쓴 소네트집도 그 시기에 나왔지요. 후대 비평가들을 위해 선생의 작품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글이란 것이 쓸 때는 내 마음에 있지만 쓰고 나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어서 제대로 답이 될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같이 얘기하다 보면 혹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인간의 비극적 결함, 즉 하마르티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만심과 탐욕, 의심과 질투, 우유부단함과 광기 등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들이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성격의 비극이라 불리기도 한다. 셰익스피어 선생을 만난 김에 그를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햄릿은 왜 아버지를 죽인 원수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하는 것을 그토록 망설였을까요? 심지어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뽑아둔 칼을 휘두르지 못하죠. 그에게 과연 복수의 의지가 있기는 했던 걸까요? 햄릿은 복수를 망설인 적이 없었소. 단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생각해보세요. 클라우디우스의 범죄에 대해 들었던 것은 아버지 유령으로부터요. 유령의 말만 듣고 어찌 살인을 실행할 수 있었겠소. 그래서 극중에서 유랑극단에게 연극을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살해되는 순간을 재현해서 살인을 확인하려 했던 거지. 현실적으로도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왕위에 올랐잖소. 왕을 시해하는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햄릿의 시절에는 유령이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지 않았던가요? 게다가 햄릿은 왕자라는 신분이었으니 왕에게 접근하기도 쉬웠을 거고요. 아마 어머니 거트루드 때문이었을 거요. 햄릿은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얼마 되지 않아 숙부였던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해 여전히 왕비의 자리를 유지했지.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어머니의 남편이 된 거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외치던 햄릿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 연민도 있었을 테니까. 원래 햄릿 왕자는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을 하지 않소. 그 독백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았죠. 복수를 앞둔 햄릿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원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라는 뜻이 아니냐는 논쟁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대사를 보시오. 혹시 알고 있소? 갑작스러운 주문에 당황했지만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서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셰익스피어 앞에서 햄릿의 독백을 암송하게 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도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어내는 것, 아니면 고통의 바다의 항거에 무기를 들고 그것에 맞서 끝장을 내는 것, 어느 것이 더 고귀한 일인가. 선생 앞에서 햄릿의 독백을 읊조리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오시다. 하긴 나도 400년 후에 세상에서 온 분이 내 작품의 한 구절을 외우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또 감격스럽기는 합니다. 햄릿의 독백은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소. 물론 복수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살이에 복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작가가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사느냐 죽느냐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 질문 같아 보이지 않소? 선생의 비극에는 왜 그렇게 죽음이 많은 걸까요? 악인뿐 아니라 선한 사람들마저 다 죽지 않습니까? 햄릿도 거트루드도 오피리오와 레어티스도 죄 없는 모두가 죽으니 말입니다. 다른 비극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의 비극을 잔인성의 비극이라고도 부르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햄릿 대신 독주를 마신 거트루드나 햄릿의 냉대로 미쳐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피리오, 그리고 햄릿에 의해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죽임을 당하고 여동생 오피리오마저 호수에 몸을 던진 것을 알게 된 레오티스까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소? 나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 사악한 본성에 의해 파괴되는 선의 비극을 그리려 했었지. 셰익스피어 선생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그려낸 비극의 세계를 회상하는 듯 했다. 그리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뒤 내게 차를 권하며 무심히 맥베스의 독백을 들려준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이여.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 제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의시되고 안달하다가 마침내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는구나. 인생은 이야기, 바보들의 이야기. 함성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도다. 독백을 마친 셰익스피어는 삶의 무상함과 비극의 무게가 버거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쓰지 말 걸 그랬어. 지금 생각해도 젊은 두 사람에게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옛날 얘기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줄리엣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을 본 로미오가 독약을 마시고 깨어난 줄리엣이 자기 가슴에 단검을 박아 넣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자기적인 것 같단 말이지. 애달픈 러브스토리의 원형이 되었지요. 그 작품은. 사랑이라는 게 참, 예부터 사랑은 운명이라 했지요. 그런데 사람의 운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모이라이의 운명. 모이라이는 운명의 새 여신이요. 첫째는 운명의 실을 잡고, 둘째는 그것을 사람에 맞추어 자르고, 셋째는 그것을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숙명인 셈이요. 다른 하나는 악령 다이몬의 운명. 그건 내 속에 무언가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끌어가는 파멸의 운명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모이라이의 운명이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다이몬의 운명이 개입한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다이몬의 운명을 선물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에우리피데스가 쓴 메데아는 사랑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다이몬의 저주를 받지요. 나 역시 그처럼 문학의 역사에 한 번도 파멸의 사랑을 적어놓은 셈이고